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정책 기조와 자본 흐름, 그리고 외국 자본의 진입 구조가 시장을 흔든 결과예요. 이런 패턴은 해외에서도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경실련 기준. 김대중 73%, 노무현 94%, 이명박 -13%, 박근혜 30%, 문재인 53%, 윤석열 0% 내외. 좌파 정권 시기에 상승률이 유난히 높았던 건 우연이 아닙니다. 공급을 묶는 규제와 정책 신호효과가 시장을 폭발시킨 결과였죠. 대표적인 게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이전 공약입니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충청권 부동산부터 들썩였고 앞으로 개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전국으로 번지며 투기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재건축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까지 겹치면서 수요가 외곽으로 밀려났고 결국 공급 억제와 개발 기대감이라는 폭발적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기준 외국인 주택 보유는 약 8만 9천 채, 이 중 56.2%가 중국 국적이며 7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 소유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뜻이죠. 중국은 중국인조차도 토지 소유가 금지돼 70년 사용권만 주어집니다. 미국도 외국인의 토지 매입은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입장에선 같은 돈이면 한국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투자 흐름이 아닙니다. 과거 베네수엘라에서는 부자와 중산층이 징벌적 세금과 몰수 위협 때문에 자산을 팔고 빠져나가자 그 자리를 중국, 러시아, 이란 자본이 차지했습니다. 수도 핵심 부동산과 전략 자산 상당 부분이 외국 세력 손에 넘어갔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 주권이 약화됐습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부자와 자본이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를 외국 자본이 집어삼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국민은 더 가난해지고 핵심 부동산은 외국인 손에 넘어가 버리는 최악의 그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집값이 폭등해도 실거주 1주택자에겐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팔지 않는 이상 현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시장 전체가 올라 있기 때문에 이사하고 싶어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오히려 재산세 종부세는 오르고 주거비 부담만 커집니다. 결국 폭등장은 실거주자에게 이득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반면 세입자들은 집값 상승이 전세금 월세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계약 만료 때마다 불안에 떨고 생활비는 점점 압박받죠. 주거 안정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갭투자 자산가들은 이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과 레버리지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가요. 폭등장은 자산가의 파티일 뿐 서민과 청년층에겐 고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혼부부나 청년층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한국처럼 주거와 결혼이 강하게 연결된 나라에선 이게 곧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기마다 혼인 건수와 출산율이 함께 떨어졌다는 통계도 있죠. 청년층 입장에선 집 한 채가 미래를 막는 벽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금리와 소비 위축의 연결고리예요. 집값이 오르면 대출이 커지고 대출이 커지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외식 여행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주거비는 줄일 수 없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돈이 시장에 안 돌고 내수는 얼어붙습니다. 부동산 폭등은 단순한 자산 가격 상승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조이는 구조적 압박입니다. 정리하자면 부동산 폭등은 자산가에겐 돈 벌 기회지만 실수요자 세입자 청년층에겐 삶을 짓누르는 압박이에요. 그리고 그 여파는 소비 위축, 결혼 출산 감소, 양극화 심화, 외국 자본 종속, 내수 침체로 이어집니다. 진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건 누가 내 편인 척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지갑을 살찌우게 하느냐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쉽게 당합니다.